자, 이어서 갑니다. 고려 후기 건축. 자, 첫째 줄에 이전부터 유행하던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 새롭게 도입, 조선에 영향을 줬다. 아까 1교시 때 수업 내용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 건축의 형태는 좀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림이 안 나와 있구나. 여기에. 자, 보겠습니다. 주심포 양식 첫 번째, 예산 수덕사 대웅전, 안동 봉정사 극락정,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영수 부석사 조사당, 강릉 객사문. 그 다음에 다포 양식 성불사 응징전, 서광사 응징전, 심원사 보광전. 주심포 양식, 다포 양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주심포, 다포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원 건축물들이 주심포이고 어떤 게 다포인지를 봐야 되겠죠. 자, 봐봐요. 주심포는 신라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거고, 다포는 고려 원간석기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된 거다 보시면 돼요. 그럼 13세기 이후는 거의 대부분 뭐로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다포겠죠. 왜? 2층, 3층 올라가는 거잖아요. 화려해지잖아요. 원나라 양식이니까. 13세기 이후에 주심포 양식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잘 나오는 거야. 이미 13세기 이후에는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다포 양식이, 그죠? 근데 신라 양식을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고집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이게.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지? 시험장은 이거 다 언제 읽어보고 올 거야. 이렇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만 하시면 제가 외우십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 같이 안녕하세요 하지 마시고 약간 건방지게 모처럼 선생님한테 건방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처럼 이렇게 한번 기회를 줄게요. 악센트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셨죠?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건방지게 이해하지 마. 공손하잖아, 너무. 싸가지 없게 해봐. 이럴 때 한번 하지. 언제 해보고 있어,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어때? 기분 좋지? 선생님이 나한테 인사하는 거잖아. 되게 싸가지 없게. 그래. 웬일 왔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자, 봐봐. 안동, 영주, 예산.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인사했잖아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강릉 한번 저하고 데이트하러 가실래요? 어때요? 싸가지 없게 한번 해봐. 어때요?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하고 대답 안 하잖아. 외우시면 돼, 이렇게. 자, 안녕하세요. 예. 강릉에 한번 놀러 갈까요? 이렇게. 자, 보시죠. 안동에 봉정사 극락전, 그다음에 영주에 부석사 무량수전, 하나 더 있어요. 조사당.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네. 예산에 수덕사 대웅전,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이거 그냥 만들어낸 허상이고요. 이렇게 살짝 만들어서 외워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오전 수업 끝나고 식사하러 갈 때쯤에서 계속 한번 암송해보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예. 강릉 놀러 한번 가요, 데이트하러. 어때요? 괜찮죠? 외우셨잖아요. 예, 이렇게 싸가지 없게 아주. 예,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조사당, 예산 수덕사 대웅전, 강릉 객사문. 자, 13세기 건축물 당연히 이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나온다고? 신라의 건축 양식을 고집하는 건축 양식이 등장하더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다. 안녕하세요. 예. 대답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했잖아요. 그럼 이게 동네 이름이잖아요. 연치면 이제 군단, 시단이잖아요. 그죠? 이게 빠져버리면 이제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야. 아셨죠? 안녕하세요 하면서 외우고 갔어요. 근데 동네는 안 나오고요. 건축물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틀렸어요.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셔서 요거까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살을 붙이는 연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오늘 수업 끝나고 오전 수업 끝나고 식사할 때 계속 한번 암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 뭐지?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 부석사 무량수전 조사당. 예 예산의 수석사 대웅전 강릉의 객사문. 뒤에 살 붙이는 건 여러분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안녕하세요에만 살짝 암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포양식. 예. 응징전, 보강전이에요. 응응어만 외우면 돼요. 이거 간단하기 때문에. 응징전, 보강전 간단합니다. 자, 건축 양식은 그때 보시면은 밑에 쭉 보시면 다 주심포 양식이더라. 그 다음에 그 설명이 있어요. 이게 설명에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 제일 밑에 지문 봐보세요. 그림 밑에. 예산 수석사 대용전 보세요. 고려 충렬왕 때 1308년 건축물로 건립 연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거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 공민왕 12년 1363년 중수한 기록이 있어 적어도 12세기, 13세기 세워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현존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다. 영주 부석산 무량수전, 팔짝지붕, 기둥이 배울림 구조, 밑줄구조, 엔타시스 기법, 부석사 무량수전. 그 중간에 보면 부석사 무량수전 있죠. 오케이? 보시면 중간중간에 커다란 기둥이 있을 거야. 보시나요? 그 석등 뒤에 보시면 좌측에 큰 밑으로 내린 기둥, 석등 뒤에 하나, 그 다음 오른쪽에 하나. 자, 봐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건물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기둥은 내가 건축물 앞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건축물이 나에게 쏟아지는 느낌이 들어. 얘들이 나를 압박하는 느낌이 든다고. 그럼 되게 불안하지. 그렇잖아. 사람이 아름다워 점점 접근하고 자세히 보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심정인데 가면 갈수록 이게 막 나에게 쏟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내가 불안하지. 뭐지 이렇게 되잖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엔타시스 기법.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약간 배를 뿔뚝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되게 안정된 모습을 취한다는 거. 엔타시스. 우리말로 배울림. 네. 체크하시면 돼요. 네.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네, 지문이니까 여러분들 영주 부석사를 안 가봤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느낌이 없잖아요. 가봤을 때의 느낌이 또 다를 건데 가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이 된다면 전국에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문화 유적지를 한 번씩 답사해보자. 예, 버킷리스트로 한번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내 공무원이 합격된다면 최소한도 5년이면 5년, 10년 안에 내가 책 버리지 말고 책에 나온 동네를 한 번씩 찾아가서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자. 어때? 괜찮지 않나요? 되게 좋은 기억이 되지 않을까. 내가 공부했던 모습을 실제로 가서 지금 공부하는 이 순간에는 가기 어렵잖아요. 시간이 1분 1초 아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하는 친구들이 가끔 선생님 얘기를 기대를 담았던 친구들이 톡이 와요. 선생님 지금 경주에 와 있습니다. 봉정사에 와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막 보내줘. 책에 나왔던 내용을 보고 다시 보고 가서 봤더니 되게 감명입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디를 갈 텐데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저도 막 써서 보내줍니다. 그렇죠? 괜찮죠? 네,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재미를 느끼는 것도 좋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 열심히 쓰자. 이것도 참 좋긴 한데 네, 문화적인 부분도 우리 몸에 좀 흡수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삭막하잖아요, 사는 게. 그죠? 공연도 좀 보시고 공연 보기 좀 쉽지는 않죠. 문화에 답사도 해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부한 만큼 보일 겁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붕의 형태 한번 봐주시죠. 자, 맞배지붕, 팔짝지붕, 우진각지붕. 자, 그럼 맞배지붕에는 무슨 건물이 있고 팔짝지붕에 무슨 건물이 있고 우진각지붕에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최고 난이도가 돼요. 이거 거의 출제되지 않는데 이거 여러분 모를까요? 틀릴까요? 출제하는 출제자가 있다면 이건 이제 죽는 거예요.
아셨죠? 옆에 살짝 이게 지붕 형태 무슨 건물, 그러니까 지붕 형태는 이게 맞배, 팔짝, 우진각에 이건 알 수 있어. 그죠? 그림 형태를 보니까. 그럼 이 같은 형태의 건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를 내게 되면 여러분 되게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오작동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수덕사, 대용전, 부수사, 응경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나오게 되면 어려워지게 난이도 상이라도 이렇게. 네. 진짜 공부가 다 할 게 없다. 내가 더 이상. 이거 하면 돼. 아, 이건 나오게 되면 내가 틀 수 있겠다. 이 건물이 이 양식인지 어떻게 더 외울 수 있냐는 얘기예요. 실제 가보질 않았잖아요. 그럼 책을 통해서 외워야 되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작업이에요. 실제로 가서 봤자, 아, 맛배지붕이네. 수도 대운전. 네. 근데 기억에 남거든. 보던 게 있을 때는. 근데 책만 봐가지고 여러분들 기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한 번씩 보세요. 석탑 가겠습니다. 독자적인 조형 감각을 가미해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고려전기갑니다. 신라 양식, 현화사 7층, 흥국사 석탑, 백제 양식, 불일사 5층, 익산 안국리 5층, 부여 무량사 5층, 5층에 동그라미 쳐요. 5층 나오면 무조건 다 백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백제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전기시대 백제 양식 그대로 왔다는 얘기는 백제 양식 그대로 추구했다. 5층을 하는 것은 다 백제 양식인데 이유가 뭘까? 5층 하는 이유는 균형미가 최고예요. 백제인들이 이미 미적 감각이 되게 뛰어났다는 걸 우리가 증명한다. 5층입니다. 송해 양식, 평창 월정사 팔각 9층탑 밑줄 긋고 송해 동그라미 송양식이에요. 우리 거 아니란 얘기예요. 중국산이야. 오대산 다각 다층탑, 보현사 팔각 13층탑, 묘양산, 이건 평안북도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게 실은 묘양산에 있는 보현사입니다. 네, 보현사 왜 가보고 싶냐? 이거 삼보 사찰이에요. 이거 세 가지 보물이 다 있는 사찰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 사후에 진신사리 세 가지 하겠다. 서산대사, 팔만대장경, 아니 팔만대장경이 아니라 불교 경전, 불교 경전 일부, 진신사리가 들어있다. 이걸 삼보사찰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다 있는 게 대표적인 보현사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보현사 8각 13층 탑이 대표적인 송나라 양식이다. 그러니까 송의 양식은 기본적으로 다각 다층이다 적어요. 네. 다각 다층의 양식을 취한 게 중국 송나라 양식이다. 8각 9층, 그 다음에 8각 13층 석탑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 우리가 받아들였다. 뭘 의미하죠? 고려전기 이런 양식이 들어왔던 건 뭐죠? 고려의 개방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려전기는 되게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 봐봐. 망한 신라의 문화를 받아들였지, 망한 백제의 문화를 받아들였지.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송의 문화도 받아들였다. 그 당시 중국은 송이거든요. 고려시대. 그러니까 폐망한 나라, 새롭게 부흥한 나라, 송의 문화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만큼 개방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 고려전기에는. 제도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나라의 제도를 고려가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이어서 갑니다. 고려 후기 경천사지 10층 석탑,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부분입니다. 개성에 처음 있었고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욕심부려서 그 강제로 강탈해 가다 분해해가지고 다 가져갔다고. 그리고 언론에서 되게 때렸어요. 식민지 국가가 최고 이상형처럼 강구하고 선전했어. 근데 고작 하는 게 식민지 국가의 문화재를 약탈하는 게 이게 문화 선진국일 수 있느냐. 신문에 엄청 두들겨 맞은 거야.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를 보내줬다고. 그게 경복궁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왜 개성에 보낼 수가 없었어. 개성에 보관되어 있다가 계속 개성에 경복궁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용산에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만들어지면 그걸 다시 이전해서 용산박물관에 이걸 보존하고 진열하기 위해서 층을 뚫었어요. 여기 1층이지. 2층, 3층까지 올라갔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용산박물 1층 가면 끝에 부분에 가면 제일 끝에 가면 입구에서 끝에 보면은 탑이 있어. 그게 뭐예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에요. 가면 그거 제일 먼저 보여요. 그것부터 먼저 봐야 돼.
선생님은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 1시간 반 정도 있다 와요. 그것만 보고 이제 다른 전 시간들을 도는데 그거보다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 반 걸려요. 네, 재밌으니까. 재미없는 사람한테 봤어 가자. 1분 안에 떠나거든요. 그럼 알아요.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인지 그냥 온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제일 먼저 봐야 할 게 그거거든요. 진짜 보물이거든요. 그게 국보거든요. 그거부터 봐야 돼요. 제일 기단부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삼장법사하고요. 손오공 사오정 접할게 있어요. 거기에 제일 1기단부에. 이해 가셨죠? 그 뭐예요 이게? 불교에서? 손오공 사오정 접할게 삼장법사가 있어요. 불교에서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법상종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오공 사오정 접할게 치키차크치카 만화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제일 똑똑한 놈이 누구야? 손오공. 2% 부족한 놈이 누구야? 사오정. 되게 많이 처먹은 놈 돼지 같은 놈이 뭐야? 그 돼지 숫자에서 접할게를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 사람의 부류는 세 가지를 본다는 거야. 똑똑한 놈, 부족한 놈, 되게 무식한 놈. 사람의 부류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못난 놈 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정하라는 거야.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가라는 얘기지 이거 다 칙칙칙 칠한 얘기가 아니야. 이게 뭐예요? 법상정이야. 거기서 말하는 상은 뭐죠? 이상자에서 나와. 우리 한자상의 뜻은 서로상자지. 근데 불교에서는 뭘 얘기한다고? 차이라고. 봐. 손오공, 사오정, 접할개가 같은 사람이 아니지. 다 다르지. 다르다는 얘기 뭐란 얘기야? 차이를 인정하라고. 여러분과 옆에 주변에 친구가 선생님 같아 다 틀리지. 개성이 다 틀리고 성격 다 틀리지.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야. 아, 저 새끼는 좀 이상해. 아, 이 새끼가 말이야. 이상하지. 다 당연히 이상하지. 나하고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왜? 부모가 틀리고 같은 형제도 성격이 다른데 그렇지 않나요?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일체에 가면 이게 있다고. 이 사람은 그림이 있다고. 아, 이거구나.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 어떻게 가서 어떻게 찾아야지. 이제 진짜 있다는 찾아봐야 돼. 오, 손오공 어디 있지? 찾아봐야지 여러분들이. 그게 공부야. 책이 재밌어지는 거야. 아, 이게 법상정이네. 기담에 법상정 그림 그려놨네. 이 공부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불교 공부가. 네? 석탑에다 나와 있잖아요. 이어서 갈게요. 영산이 있고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왜? 대리석을 만드는 뭐죠? 되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대리석은 하강화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럽다. 그래서 대리석을 만들면 되게 정교하고 화려해진다. 자, 목조 건축 양식을 벗었고 원나라의 양식이 있다. 이게 조선에 어디에 영향을 줬다? 원각사지 십증석탑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똑같아요. 싱크율이. 오른쪽 갑니다. 부도 가겠습니다. 승탑 또는 부도로 갑니다. 부도란 말은 이제 붓다라에서 유래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영어식 표현을 하면 B-U-D-D-A 부다라고 쓰죠. 부다라고. 부처님의 돌아가신 유고를 모시는 것이다. 그래서 부도, 그 다음에 승탑 이렇게 유래가 됐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신라하대 선종의 이용으로 등장하였다. 승려의 사리, 진신사리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통하면 이만한 그 유리알처럼 된 게 나온다면 사람 몸에서 이걸 사리라고 부른다고. 사리하고 그 다음에 유골. 이게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난 되게 돈을 많이 닦더니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이 사리는 화학작용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몸에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그 유명한 성녀들도. 그럼 어떻게 화장을 해서 뼈를 갈아서 이만한 그릇에도 모아서 이 위에 보시면 부도가 있지. 승탑이 있지. 승탑 위에 봐봐봐. 승탑 이게 완전품이야. 중간 조립품이야. 그 사이에 이렇게 설봤으니까 이렇게 틀어. 끄집어 올려. 이 사이에 구멍이 있어 이렇게. 우리 밥그릇 같은 데 이렇게 담아가지고 사이에 뽁 넣어. 그럼 다시 이렇게 불이 병따게 이렇게 폴지 나가서 그 사이에 넣어놓는다고. 이게 무덤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승탑. 승려들의 무덤이 쉽게 승탑 또는 부도로 간다. 갑니다. 첫 번째 팔각원당형. 첫 번째 나온 게 팔각원당형. 두 번째 구형 또는 공형. 그 다음에 평면사각 석정.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팔각원당 보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만 봐주시죠. 밑에 그림만 봐주시면. 충주 정토사, 흥국사, 실상탑, 이 구형입니다. 축구공처럼 중간에 뽀록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원주 주간국사 현모탑, 이건 평면 사각형이야. 기단부, 중간부, 꼭대기 전부 다 평면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주 신륙사 보제주 승탑, 이건 석종형. 교회의 종이나 절의 종처럼 되어 있는 석종형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팔각 원당형 보겠습니다. 여주 고달사지 승탑.
일명 원종대 해진탑, 공주 갑사, 원주 흥법사 진공대사, 구례 영곡사 북부도. 거기에 구례 영곡사 북부도에 밑줄 하나 그거 북부도에다가, 그리고 옆에다가 동부도 적어야 돼. 옆에다가 동부도란 것도 있어. 동쪽에 있는 부도란 뜻이야. 승탑이란 뜻이야. 네. 동부도는 신라 말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북부도 동부도 헷갈리면 시험장에 가서 미치는 거야.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동쪽이 뭐라고요? 신라 하대. 동부도. 북부도 어디? 구례 영곡사. 같은 영곡사야. 같은 영곡사 하나에 동쪽에 승탑이 하나 있고 북쪽에 하나 있다는 뜻이야. 동쪽에 신라 말기, 그 다음에 북부도가 고려시대 거야. 팔각원당형. 자, 위에 팔각원당형 보겠습니다. 자, 승탑 위에 그림 보시죠. 여주 고달사지, 공주 갑사, 그 다음에 원주, 그 다음에 구례. 자, 기단부 보시고, 각이 하나, 둘, 셋, 넷, 중간 뒤까지 8개 각. 중간도 마찬가지, 꼭대기, 지붕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상, 중, 하 전체가 다 팔각원당. 이게 처음 시작됐을 때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팔각원당형입니다. 그 다음에 구형, 그 다음에 평면사각형, 그 다음에 여주 실력사 보존 석종형. 여주 실력사 보존 승탑은 고려 말에 시작해서 조선시대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게 되면 유심히 그냥 봐봐. 차를 끌고 가면 어떻게 파킹하지? 파킹하고 나서 입장료에서 매표소에서 입장료 이렇게 주고 끊고 들어가지.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나무가 잘 우거진 숲을 지나서 절에 쭉 들어가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일주문이 나오지. 그지? 일주문 나오고 딱 들어간단 말이야. 가다 보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 절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비석이 있지. 막 써진 거 있잖아, 한자어로. 잘 모르잖아. 그 밑에 기단부에 이런 승탑이 있어. 이게 무덤이야. 무덤이 그럼 순서 뭐가 나올까? 제일 먼저 뭐가 나야 돼? 팔각원당형, 구형, 평면사각형, 석정형 순서 쭉 진절된다고 이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게 배치가 돼 있다고. 이게 책에 나와 있는 팔각원당형이네, 구형이네. 네? 구분하면 돼요, 이게. 시대별로 좀 달라졌구나. 이거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 만들 때 팔각, 구형, 그 다음에 평명, 석정형. 특히 석정의 여주 실력사 보존 승탑은 시험에 잘 나오다고 꼭 보셔야 됩니다. 경기도 여주에 가면 실력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승탑이 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내용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승탑입니다. 참고로 여주 실력사는 산 꼭대기에 있는 절이 아닙니다. 바로 강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차 끌고 가면 되게 5분 만에 주차하고 5분만 걸어가게 되면 절이에요. 평지를 걸어가는 거예요. 되게 힘 안 들고 구경할 수 있어요. 여기서 슬립살까지 가려면 좀 모르겠다. 선생님 같은 경우 서울 출발하면 1시간 한 반? 좀 달리면 1시간 10분 정도 달릴 수 있고 천천히 가면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실력서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네. 올라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불상 가겠습니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독특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철불, 강주 충국리 철불. 그 후에 선종의 영향을 선종했던 거는 선종. 선종의 영향에 밑줄 그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다 적어요. 교정 봐볼까요? 교정은 불상들이 되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네. 불상의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우리 석굴암에 부처님 보셨죠? 수학여행 안 갔으면 모르겠다, 이게. 그림이라도 보시면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 게 교정의 부처님 상이에요. 선정은 다양성이에요. 선정은 다양성이에요. 틀려요. 그런 점이 틀리다는 겁니다. 자, 이건 선정의 영향에 따라서 소재가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을 만드는 게 소재가 다양하다. 그리고 부처님의 얼굴이 꼭 정형화될 필요는 없다 생각해. 되게 자유분방하다. 왜일까요? 자, 봐봐. 교정은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형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선정은요,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정형화될 필요 없다. 왜? 나라고 하는 주체가 되게 중요한 시기가 온 거예요. 아니, 부처님 꼭 정형화될 필요 있나? 나의 부처님이 이렇게 생겼어. 난 이 부처님이 좋아. 네, 취향에 따라 가는 거예요. 자, 철불.
철불로 만들었어요. 강주 충북리 철불. 네, 밑에 있는 게 강주 충북리 철불이 지금 현재 보존된 건 영상 국립박물관 2층에 가면 있어요. 이거 정면 사진인데요. 실제가 뒷면도 보시면 여기 뻥 뚫려 있어요. 깨져 있어요. 등짝 부분이 깨져 있어요. 실제 가서 보시면 오! 충격이에요. 책 보고 갔더니 오! 뒤가 박살나 있네? 그대로 보존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철불입니다. 거대 석불 가면 논산 간촉사 은진미륵, 은진미륵불. 은진은 은진면에 있기 때문에 은진미륵이라고 불러요. 잘라봐. 은진하고 미륵을 잘라. 동네 이름이 은진면이야. 논산시 은진면에 있어. 그 다음에 지역 특색이 반영됐다. 비례 불균형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동네 이름이 어디예요? 논산이잖아요. 논산이라는 얘기 뭐죠? 그러면 후백제가 멸망되고 난 이후에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고려 전기에 만들었는데 후백제가 멸망한 곳에다가 이걸 만들었다고. 그래서 미륵불이야. 핵심이 여기 있지. 미륵불은 이미 부처님은 열반하셨지. 돌아가셨다는 얘기야. 그리고 대략 한 54억 년 뒤쯤에나 우리 세계에 다시 환생해 온다는 거야. 이거 우리 알 수가 없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우리 54억 년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향후에 여러분한테는 50년 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연령을 보면 선생님 50은 더 살 수 없는 나이가 됐고요. 그죠? 50이 넘게 살면 선생님 100세가 넘어요. 저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가능하겠죠? 그죠? 20, 30대라면 보통 50은 충분히 살 수 있죠. 요즘 100세 시대니까. 자, 불가능하다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미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미륵이 나타나는 것은 항상 이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해피, 행복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더더욱 후백제는 어떻게 고래 멸망당했지. 그럼 봐요. 나라가 망했으면 어떻게 행복하지? 야, 행복하다. 우리나라 망해서 참 좋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 불행하지. 그러니까 미래 부처라고 쓰는 미륵이 와직을 기원하는 거예요. 이게 미륵불 사상이에요. 근데 미륵불 사상은 후백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전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다 있어요. 미륵불이라는 거. 그 결과적으로 뭐예요? 삼국이 고구려백 신라도 마찬가지, 고려도 마찬가지, 조선도 마찬가지, 전부 다 행복하진 않아요. 누구나. 지금 마찬가지.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죠. 되게 우리 5천년 역사 중에 지금 현재가 제일 부강한 나라예요. 정치, 경제, 군사, 경제 모든 부분에 5천년 역사에 지금 21세기처럼 잘 나가는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까지. 그럼 여러분이랑 저는 어떻게, 여러분과 저만 모르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제일 행복한 시대에 살아요. 북의 어떤 군사적 문제가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그걸 커버하고 남을 정도 제일 부강한 나라가 지금 현재 21세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5천년 역사를 뚫쳐보면 이렇게 부강했던 적이 없어요. 아니, 세계 경제 19구 안에 들어간 나라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리 본 적 있냐고. 맨 얻어먹었던 사람들인데, 맨 누구로 지배를 받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군사를 이렇게 막강할 줄 어떻게 알아있어? 그죠? 맘만 먹으면 행복이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년만 주죠. 다 금방 만드는 사람들. 가장 부강한 나라에 살고 있으면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시대가 가장 부강한 나라에,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 그런데 저는 힘들죠? 모든 사람이 행복하진 않아요. 어느 시대든 간에. 언해피라는 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꼭 아실 것. 미륵이 나오면 뭐야? 그 시대가 보다 해피다, 언해피다? 언해피 시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해석불, 절벽을 깎아 만들었습니다. 북한산 구길이, 마해석가, 예리자장, 안동, 이천 등 석불 등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다시피 이런. 자, 봐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마을로 오게 쭉 지나가다 보면 여기 커다란 바위가 있더라는 거지. 예전에 바위다 하고 지나갔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는데 갑자기 여기 부처님이 조각상이 딱 새겨져 있더라는 거지. 그럼 내가 밋밋하게 지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지나가려고 괜히 좀 꺼림직해. 이거 뭐지? 지나가도 되는 건데? 아이씨, 안 되겠네. 나를 쳐다보고 있네. 처음에 이렇게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 갑니다. 이렇게 가기 시작한다고. 인사를 하기 시작한다고. 그럼 내가 먼 길을 가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전되시지 않을 때 걸어 다니시면 사고도 많이 날 거야. 저 오늘 서울 가야 되는데요. 안전하게 갔다 오게 좀 해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자기만 했던 생각을 가지고 갔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점차점차 내 마음속을 부처가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야. 이게 뭘까? 불교에 대한 접근성을 되게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누구나 가까이 있다. 부처는 뭐 이런 걸 얘기해. 이게 처음부터 뭐예요? 선종이에요.
왜? 교정은 잠깐 찾아가야 되잖아. 그 내 주변에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야.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소조볼 갑니다. 재료를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수가 소조 아미타일의 자상이 신라 양식을 대표합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소조 아미타일의 자상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그죠? 이게 뭐죠? 소재의 다양성이에요. 소재의 다양성은 방금 얘기했듯이 선정의 모습이에요. 선정의 모습이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 넘어왔는데, 고려 전기로 넘어왔는데, 네, 선정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더라. 오른쪽에 자기갑니다. 자, 10세기 순수청자, 독자적인 고려의 순수 비색청자입니다. 11세기 은각청자, 양각청자. 11세기에서 12세기 초까지입니다, 이게. 11세기에서 12세기 초. 한 100년 동안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비치색 청자가 나왔던 시기입니다. 예. 2번 앞에서 좀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별표 하나 해볼까요? 예. 음각기법, 양각기법이 있는데, 요건 이게 기법을 물어보진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인들이 이걸 되게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비색 청자를 갖다가. 일명 이걸 갖다 고래작이라 불러요. 음각, 양각으로 조각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네, 조각칼로 파내는 걸 음각이라고, 밑바닥을 파 도드리게 하는 걸 양각이라고 하겠죠. 이런 것들 보통 이제 부조미술이라고 해요. 같은 말로. 일명 고래작이 11세기에서 12세기 초까지 유행하게 되었다. 고려인들의 비치색을 되게 좋아해서 비치색 자기를 갖다가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서궁의 고려 도경에 소개되고 있다. 석이라는 사람은 송나라 사신에 우리나라 왔다고, 고려를 왔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본 내용을 갖다가 레포트로 작성해서 왕에게, 송나라 왕에게, 자기 나라 왕이죠,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서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출장 가서 내가 어떤 일, 누구를 만났고 어떤 걸 보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게 고려동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우리나라에 이걸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고려를 갔더니 양반네들은 되게 화려한 집을 짓고 살더라는 거예요. 기와를, 보통 까만색 기와잖아요. 그죠? 까만색 기와라는데, 이건 도기로 파란 그 비치색에 도기를 기와를 만들어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되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려동에 이걸 소개했다는 얘기는, 그 시기의 양반들은 되게 기와까지 도기로 만들어서 화려함을 뽐내고 있더라. 화려함을 뽐내고 있더라. 뿐만 아니라 고려자기가 비치색으로서 되게 자기에 대한 소개도 있더라. 자기에 대한 소개도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김부식을 또 소개하게 돼요. 김부식 이 시대의 인물이에요. 김부식을 만났는데 키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되게 박학다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박학강식하더라. 식견이 너무 좋더라. 이런 것들 막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좀 흥미스러운 게 하나가 이제 남녀가 한 군데에서 같이 옷을 홀라당 다 벗고 요즘은 목욕을 하더라. 그럼 고려의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오픈마인드, 나쁘게 표현하면 뭐야? 그렇죠. 성인이 돼가지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막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음, 서궁이 고려도경에 소개됐던 이 시대의 고려시대의 상황 옳은 거 물어본다면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해가셨죠? 포인트 거기 있어요. 12세기 중엽, 13세기 겁니다. 상감청자. 자, 상감기법이 발달하였다. 무늬가 다양, 화려하고 문벌귀족 시기에 만들어진 무흰지 공기를 상감청에서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도요지는 강진, 전라도 강진, 그 다음에 전라도 부안, 그 다음에 여러분 가까운 강화도 등에서 만들었다. 대표적인 게 상감청자 운항 매병이 대표적이다.
원간섭 이후에 퇴조하게 되었다. 되게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상감청자입니다. 그 상감청자는 보세요. 무신직공기 최고의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상감청자 최고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상감청자 기법은요, 우리 고려가 개발한 겁니다. 어디가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가 개발했다. 상감청자를 만들 가장 기본적인 게 옆에 은입사 기술이 들어야 합니다. 이건 송나라의 기술인데, 은입사 기술이 여기에 나와 있나 모르겠다. 잠시만요. 그 268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봐요. 공예 파트 한번 봐주시죠. 먼저 보고 오자고요. 제일 밑에 그림 오른쪽에 봐보시죠. 청동, 은입사, 포류, 수국면, 정병이 있지. 그림 있지. 보이시죠? 자, 위에 소개 볼게요. 공예 부분에 은입사 공예, 금속 공예, 고려 귀족의 사치품, 청동기 표면을 파내고 실처럼 만든 은을 채워 넣는 장식하는 기법으로 송에서 유입되었다. 핵심이 있습니다. 청동기 밑줄을 긋습니다. 청동기입니다. 그리고 판에서 은을 동그랗게 칩니다. 청동기 밑줄, 은 밑줄, 송의 밑줄 칩니다. 즉, 은입사는 청동기의 표면을 긁어내서 거기다 은을 집어넣는 기술이야. 여기에 기술이 발전돼야만 상감청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선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게 선후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이게 1번이 되고 이거 2번이 돼야 한다고. 이 기술이 있어야만 2번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말장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감청자가 만들기 전에 은입사 기술로서 도기를 만든 기술이 여기에 기술적인 부분이 첨가되었다. 이런 질문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도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이건 뭐죠?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고.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다시 앞으로 갑니다. 16세기 갑니다. 원간석기 이거 좀 빠졌군요. 원간석기 분청사기. 원의 북방가마 기술입니다. 원의 북방가마 기술 화려함이 태조하고 소복한 분청사기로 바뀌었습니다. 백자로 넘어가는 가독이고 조선 초 궁궐이나 강공서에 널리 쓰인 사기 그릇입니다. 도유줄은 강주 사홍원입니다. 원간석기 분청사기 밑줄 긋습니다. 그 밑에 분청사기 한번 봐주시죠. 그 물고기 그림 보이시죠? 이걸 어문화라고 그럽니다. 어문화, 고기어자서 어문화라고 그러는데요. 그 분청사기의 그림들은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들 되게 많이 여기서 표현을 했어요. 어문화 그림들을. 흐름 보시죠. 양각, 음각, 청자 두 개를 묶어 하나로. 양각, 음각 하나를 묶어서 고래자기로 적으면 돼. 밑에 그림 두 개 있지? 음각, 양각 두 개 묶어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묶어서 고래자기로 적으면 돼. 이렇게. 하살표 하시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상감청자 이렇게. 그 다음 끝에 이제 분청사기 이렇게 적으면 돼. 이렇게. 흐름 잡으시면 돼. 이렇게 발전했다. 분청사기는 15세기까지 유행하게 됩니다. 원간석기 13세기 중엽이거든. 13세기 중엽부터 15세기 말까지 이렇게 분청사기 유행한다고. 그 다음에 조선 16세기가 되면 여러분 다시 백자가 유명하게 돼요. 16세기 이후에 하얀색 백자, 양반들이 좋아하는 백자들이 유행하게 됐다. 그 다음 17세기 중엽에 오는 청하백자. 적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전체 흐름 쭉 잡으시면 돼요. 자, 봐봐. 고래자기, 음각양각, 상강기법, 분청사기. 상강기법 여기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요게 은입사 기술이 이렇게 반영돼요. 아셨죠? 이건 고려 무신정권 시기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 흐름 쭉 잡으시면 돼요. 자기 하나 가지고 시대를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화만 달랑 물어본 게 아니라 문화와 정치를 묶어서 나온단 말이죠. 시대를 잡으라는 겁니다. 순수백자, 그 다음에 조선의 청하백자. 됐습니다. 넘겨도 됩니다. 268페이지.
세 번째 중에 고려도경이 있을 겁니다. 고려도경 한번 보세요. 인종 때 송나라 사신 서궁이 개경에 체류하면서 개경의 인물, 아까 대표적인 인물 누구라고 얘기했어? 요거 살짝 적어. 김부식을 이렇게 표현해도 적어. 네. 인물을 김부식을 만났다는, 김부식 집에 찾아갔다는 거. 집이 되게 화려하고 키는 그리 크지 않은데 얘기를 해봤더니 되게 이렇더라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풍속, 아까 풍속 뭐라고 그랬지? 아까 남녀간에 요즘 목욕하는 장면이 보이더라. 되게 그 고려인들 그 성풍속도를 갖다가 이상하더라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궁궐, 민정, 해도 등 고려의 각 분야를 초기한 견문록으로 고려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이자겸, 김부식에 대한 내용과 무역항로인 병난도 밑줄 보여요. 병난도. 개성에 가장 가까운 항구에 병난도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국제항구입니다. 살짝 적어. 국제항구입니다. 병난도를 소개하였으며 고려자기와 고려 모시의 우수성을 극찬하였다. 그래서 고려대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시대를 물어본다면 인종입니다. 인종입니다. 네. 시대를 물어본다면 중기쯤 되겠죠. 네. 공예 가겠습니다. 밑에 내려가 보세요. 범종, 신라 양식에서 신라 양식 대표적인 게 수원의 영주사정이 가끔 나올 수 있다. 이건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전칠기. 통일신라 때 당나라의 수비에서나 오히려 고려에서 발달, 송해 역수출했다. 대표적인 게 나전칠기입니다. 왜냐하면 당나라를 망하게 되면서 나전칠 기술이 전래가 안 됐어요. 대신 우리의 통일신라에서 고려를 연결됐어요. 나전칠기는 고려에서 만들어서 송해 역수출하게 됐다. 되게 특이한 나라죠. 뿐만 아니라 이 나전칠기는 송해 조공품이기도 해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납품해야 되는 물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송나라 사람들이 이걸 못 받은 사람도 있지. 송나라의 관리들은 나전칠기를 구매하는 열풍이 불었어요. 누구나 하나쯤은 내가 가져야 된다는 소지품 중에 하나였어요. 네, 요즘 치면 우리 여성들이 이탈리아 땡땡땡 무슨 핸드백 하나씩 꼭 가져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 나는 무조건 하나 가져보고 싶어. 네, 이런 물품 중에 하나였다. 일종의 명품이야. 그 시기에. 땡땡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은입사,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은입사, 공예기술. 오른쪽 서예 갑니다. 전기, 왕이지, 구양순이 밑줄 보면 돼. 이미 설명드렸지. 왕이지, 구양지. 전기야. 그 다음에 신품사연. 신품사연은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의미예요. 붓글씨겠죠. 그 당시니까. 자, 최우, 유신, 타년. 그 다음에 김생. 김생 아빠 잘려요. 최우, 유신, 타년은 다 고려 사람이 반면에 김생은 신라 사람이에요. 이게 어디에 기록이 남아있는지 봐야 돼요. 네. 이 교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충원부터 그의 아들 최우식이 하려간 대표적인 문인입니다. 네. 그 사람이 쓴 책이 동국이상국집, 여기에 대표적인 게 신품사연이 들어가더라. 글씨 잘 쓴 사람 쓰더라. 유신, 타년, 최우, 그 다음에 김생. 거기 듣더라. 이 사람은 고려 사람이 반면 이 사람은 신라 사람이에요. 구분하시라고. 두 번째, 또 뭐 있어? 여기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고려 건국자? 주몽을 소개하고 있다고. 기본이에요.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이걸 모르시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상정 고국 매문. 최초의 금사 칼자본이 소개되고 있어요. 기록상 최고, 즉 올드하다는 뜻이에요. 아쉽게 현재 정해진 게 없다. 그죠? 그럼 현재 최고 금속 활자본은 현재 뭐예요? 그렇지. 직지라고 그러겠죠. 직지. 보통 풀 네임은 직지심체 쭉 나가요. 직지심체 요절 나가면 되겠죠. 줄여서 우리 직지. 이걸 전체를 다 잡아야 되겠지. 동국이상국집에
내용 중에 꼭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이 알아야 할 게 세 가지가 있더라. 신품사연, 동명항편, 상정고금해문. 이해 가셨죠? 이거 이제 최후 시기에 만들어서 몽골 침략이 오자 강화도로 함부를 가져와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 그래서 여기서 다시 20몇 프로 갖다 복사했어요.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마저도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강화도에 가시면 저걸 찾아봐야 돼요. 고문서집이라든가, 뭐 고무를 취급한다든가, 이거 하나 잡으면 공고 때려치라고 그랬지. 왜? 부르는 게 가격이 될 거야. 그 후민정음 그 원해본 저기 상주본 경상부 상주에 발견된 게 뭐 100억 달라고 난리잖아요. 그 책 소유자가 100억 주면 내가 국가에 주겠다. 숨겨놓고 안 주잖아요. 돈 가져와라 주겠다. 그럼 저건 어떻게 될 것이요? 직기보다 가치가 더 셀 거 아니야 발견된. 여러분 얼마 주고 그래요?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내가 선생님 발견하면 어떻게? 1,000억 주세요. 1,000억 안 됩니다. 그럼 그만두세요. 제가 불태워버릴게요. 어때요? 협박력 괜찮지 않을까? 네? 내 거 내가 불태우면 지금 뭐라고 할 거야? 그걸 내가 불태우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의미로 소개하는 겁니다. 아셨죠? 당연히 국가에다 이렇게 일정한 요구를 하고 합당한 가격이 된다면 국가에서 보존하고 보관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농담 삼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합당한 가격이 된다면 뭐 주고 받아야죠. 그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좋은 기회잖아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후기 송설체가 유행했다. 송설체 있죠?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전기목, 기역, 부양순, 후기모, 지읒, 조명부츠. 그 다음에 이암, 이전 등이 있었던 정도. 해야 갑니다. 그림 볼게요. 해야는 도화원 하국에 소속된 전문화원의 그림과 문인이나 승려의 그림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고려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 도화원이고 조선은 도화서입니다. 관청 서자를 씁니다. 도화서. 고려는 도화원, 조선은 도화서, 관청 서자 씁니다. 전기, 대표적인 게 그 이령의 예성 강도가 좀 유명한데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후기 갑니다. 공민왕의 천산 대례부터 밑줄 긋습니다. 이건 나옵니다. 북하의 영향을 받고 필치가 뚜렷하고 표현이 세밀했다. 네. 공민왕의 천산 대례 북하의 밑줄 긋습니다. 북하다. 북종화의 줄임말이죠. 자, 북종화는 누가 그린 그림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대부가 그린 그림입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림입니까?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렸다고 그러죠. 북종화의 특징이다. 그럼 어떻게 공민왕의 그림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되게 높다는 거죠. 되게 높은 거죠. 왜냐하면 공민왕은 왕이잖아요. 왕이고 자기 본인이 하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되게 수준 높은 그림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여의 양류간음상, 간음보살다라고 합니다. 네. 그 장엄하고 섬세하고 화려한데 우리에 있지 않고 일본에 현존합니다. 일본에 간 이유는 잘 몰라요. 팔려간 건지 훔쳐간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너무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부석사, 조사당 벽화, 사천왕상, 수석사 대웅대 벽화의 수화도, 그 다음에 수월간운도 밑에 그림 보이시는데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림인데 왜 그렸냐고. 봐봐. 이 그림이 그리기 전의 모습을 볼게요. 이 그림이 뭐 없을 때 먼저 볼게요. 자, 부처님의 조각이 만들어지죠. 둘로. 그죠? 자, 대표적인 우리 경주 가면 그거 많죠. 대웅제를 데려가면. 부처님이 딱 대웅제 제일 중앙에 딱 이렇게 안치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하얀 벽면이야.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어. 부처님은 덩그러니 돌로 앉아 딱 앉혀져 있어. 연화대에 딱 앉아 있어. 어때? 폼 나왔나? 심플한 면인데 되게 멋대가리 왜? 뒤에 장식이 없잖아. 근데 이와 같은 불화라고 그래요. 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걸개 그림이 쉽게 해서 끝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일종의 걸개 그림이야. 그래서 불화라고도 하고 탱화라고도 하고 걸개 그림. 이걸 이 전면에 쫙 부처님을 저걸 쫙 그림을 탱화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부처님 다 중간에 딱 섰어. 이렇게. 어때? 상상해봐. 선생님 부처님 아니지 어떨 것 같아? 폼이 더 나지 않나? 왠지 모르게 웅장하고 뭔지 신기한 신묘한 느낌이 오지 않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절간에 가보시면 부처님 뒷면을 봐. 부처님을 보지 말고 부처님 여기 이렇게 써있다 뒷면에 배경이 불화로 어떤 분들로 불화가 장식되는 거라고.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라고. 상상해도 되지. 아 맞아. 불화들이 쫙 화려하게 돼 있어. 뭐 동자승도 있고 뭐 108 라인도 있고 되게 복잡한 막 그림들이 섞여 있다고. 저게 없을 때하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보라고. 훨씬 더 맛이 다르지. 와 웅장하다. 스케일이 다르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목적이었다. 거의 안 나올 것이다 시험에는. 다음 페이지 음악가입니다. 음악 거의 안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대성 한번 체크할까요? 악이라고 합니다. 그 아자가 우아라자로 적어놓으세요. 연필을 살짝 우아라자. 우아라자. 자, 여러분에게 우아한 음악을 틀어주면 여기에 10분만 틀면 다 좋을 거거든요. 그죠? 우아한 이렇게 선율이 이렇게 우아한 음악들 다 졸릴 거예요. 그 우아한 음악을 궁중에서 우아한 음악을 틀어야 될까 아니면 요즘 유행한 랩을 틀어야 될까 궁중에다가. 그래서 우아한 음악 대성악 악은 궁중음악이에요. 자 볼까요? 송으로 들어온 대성악이 궁중음악으로 발전했습니다. 궁중음악 밑으로 보면 돼요. 몽고 침입 이후에 몽고악, 해악도 고래 음악이 흡수되었고 훗날 악은 궁중음악은 문묘, 절에 등에 줄서 있다. 문묘는 뭐죠? 공자님 입회를 모신 사당이에요. 거기에 주로 연주되었다. 왜일까요? 송나라에서 들어온 음악들이에요. 훗날 세종대왕이 문묘 제례에 참석했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도 전부 다 할머니가 전부 싹 이렇게 입회를 모셔 음악을 틀고 제사를 올린다고. 네? 문묘에서는. 문묘에 갔더니 중국 음악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종묘에 자기 할아버지 묘를 갔다고. 공자 묘를 가서 공자 입회를 모시는 것에 갔더니 중국 음악이 나온다고. 배경음악으로. 근데 종묘에 가서 종묘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입회를 모시는 거예요. 제사를 지는데 중국 악기가 막 이렇게 들리는 거야. 자기 중국 악기 몰라. 들어본 적 없어.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지 지금? 문묘에서 성균관에서 들었던 공자님 입회를 모셨던 막 중국 음악이 여기도 막 오고 있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은 중국 음악을 모르는데? 뭐지?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 그 세종대왕이 명을 하지. 야, 이 악기 우리 거 아니지? 예, 어디 거야? 중국 거지? 이거 빼. 우리 할아버지 이 악기를 알겠니? 살아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거 빼.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악기를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세종대왕이 음악을 하게 되면 뭐가 되면 춤을 춰요. 무리들이 와서 막 춤을 춘다고. 야, 그거 우리 거 아니지? 예, 중 거지. 내가 옆에 문묘 때 보니까 이거 똑같은 건데 우리 할아버지 춤 봤겠니? 이거 빼. 그럼 뭐 할까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무용을 창작해. 무용을 창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우아하게. 봐봐. 어떻게 더 우아한가 봐봐. 어떻게 더 우아하겠죠? 이런 음악을, 무용을 세종대왕이 다 만들어내. 이 양반은 오늘날에 태어나서도 SM이나 JYP에 가서 그 같은 회사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운영하는 경력도 있을 거고, 리드하는 경력도 있을 거고, 다양성 음악 작곡도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고, 이번 태어났다면 대형 기획사를 만들지 않았을까? 세종대왕이 다재다능한 면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기, 검은고, 비파, 가야금, 대금 등 40여 종이 발전되었다. 이상, 금소발자, 상정고구매문,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상정고구매문이? 여기 들어있다고요? 그 다음에 직지심체요절, 1377년 우왕 때, 현존 최고 금속활종, 청주 흥덕사에 관해, 자, 청주, 청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흥덕사의 동그라미, 흥의 동그라미. 가끔 절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지역 이름도 바꿔요. 뭐 충주 이렇게 바꿔요. 자, 구텐베르그보다 70년 앞섰다. 프랑스 공사 꼴랭드 프랑시아 수집 프랑스로 가져갔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복원되어 있다. 박물관이라고 가끔 발장난 치는 경우가 있고, 살짝 적어 박물관 X 도서관에 있고, 그 다음에 절 이름하고 동네 이름 바뀌는 경우가 있다. 흥덕사, 청주,
직지 축제를 해요. 요즘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역의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예지인들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관광 수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동네 이름을 말장난 칠 수가 있다고. 청주, 그 다음에 절 이름 바꿀 수 있다고. 자, 봐봐. 암기해보자, 연상해보자, 우리가. 축제가 일어나면 그 동네가 어때? 들썩들썩하지? 사람들, 예지선들 많이 오고,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잖아. 네. 축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흥청흥청하더라, 이렇게 외우시랍니다. 축제가 일어나면 흥청흥청하더라, 동네가. 아, 그럼 흥덕사고 청주겠구나. 분명히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면 모의고사도 선생님 출제될 거고 또 기출도 풀다 보면 이런 게 막 나와. 그럼 이건 살짝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아, 직지축제, 직지, 흥청흥청, 아, 흥청, 흥덕사고 청주겠네. 살짝 외워버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 밑에 박병선 박사 있지? 네? 박병선 박사가 이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나와서 프랑스를 유학 가서 도서관에 근무를 하게 돼요. 자기 학부 시절에 교수님으로부터 야, 우리 게 말이야. 이게 그쪽으로 하나 넘어간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책에서 우리 평균 양요 때 뭐 이런 게 하나 넘어간 것 같은데 좀 찾아봐. 그렇게 이 사람이 가서 찾아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의계는 우리가 되돌려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직지심지를 줄여서 직지는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사가기 때문에 약탈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 요청을 못 해요. 그 박병성 박사로 어떤 그 박병성 박사의 어떤 노고 수고로움 때문에 우리가 그 의계, 조선시대 의계는 가져왔어요. 강화도에서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서 훔쳐간 거 있거든요. 다시 가져와서 현재 용산에 있는 박물관 2층에 지금 현재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완전한 반환이 아니라 5년마다 한 번씩 대회하는 걸 도장을 한번 찍어줘야 돼요. 그 박병선 박사 밑줄 하나 보시고요. 이거 나올 거 했는데 이번 한능금 보신 분 있나? 앞전 주에 보신 분 있어? 한 두 분 계시고. 나왔지 이거? 박병선 박사 안 나왔어? 기억이 안 나지 이제. 그 박병선 옆에서 저거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 한능금에 나올 수 있고 올해 몇 년? 2021년이죠? 2021년 우리 지금 몇 월 달이지? 8월인가? 네, 8월 한능금 기출 적어요. 네. 2021년 8월 한능금 기출 박병선 박사 나오면 일단 의계하고 관련된 부분이 나와야 되고 시대를 물어본다면 1866년에 있었던 병인양요 강화도 프랑스가 침략했을 때 그 시기를 물어보기 때문에 잘 잡으시면 돼요. 오른쪽 의서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향약 구급방. 향약 구급방 별표하는데요. 고종 23년 1236년에 현존 최고로 말 가장 오래된 뜻입니다. 올드하다는 뜻이죠. 중국 약재들 한국산으로 향약으로 바꿨다. 봐봐. 중국 약재를 우리가 받아다가 조제해서 환자에게 처방했다고. 근데 봐봐. 중국 약재는 우리가 수입품이야. 수입해서 한약방 가면 여기 사람이 되게 많잖아. 다 넣어놨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약만큼 이렇게 조제해서 데려서 우리가 약을 먹는 거잖아. 이렇게. 그런데 중국 약재를 다 가져왔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는 환자가 발생했는데 중국산 약재 수입품이 떨어져 버리면 처방이 안 되는 거야. 안 되겠다. 이와 같은 성분이 우리 산야에서 나는 게 뭐가 있겠느냐. 우리 걸로 바꾸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향약이야. 향약이란 우리 고을 향자, 우리 고을에 많은 나오는 약재를 가지고 처방제를 하게 됐다. 향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저보다 뭐야? 우리 약재를 썼다는 뜻이에요. 중국산을 썼다가 바꾸기 시작했다. 향약 구급방 1236년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작년 우리 무슨 시험인지 모르겠어.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인데 그 시대를 물어봤거든요. 책을 편찬하는 순서를 책을 쭉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순서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 1236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류로 기록돼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학생들이. 1236년인데 국정교과서에 1236년이 안 적혀 있어요. 즉 고3 애들이 보는 국정교과서 이게 안 나와 있다고. 이건 국정교과서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대가 부정확하다. 살짝 적어. 1236년 옆에다가 국정교과서 기록에 연도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대가 부정확하다. 부정확하다. 그 연대를 물어보는 시험에는 앞으로 출제 안 될 것이다. 단 고려 고종 시기는 물어볼 것이다. 예. 대신에 우리나라 최초로 한약 우리 약재로 처방을 하게 된 그런 책이다. 향약 구급방이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는 약간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